자, 신자유주의하고 세계화가요. 동구권이 몰락되었을 때 아무도 이제 비판을 못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상품, 자본, 인력이 국경이 없이 전부 다 넘나들어야 된다. 그래서 EU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는 통용이 됐죠. 마음대로 나라마다 상품, 자본, 인력이 이동을 했고요. 또 세계가 FTA나 다자무역기구 등으로 전부 이런 어떤 무역협정을 맺어서 국경을, 세금을 낮추는 일에 다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유무역 영토를 가졌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석학 연구진과 또 각 나라의 이 통치자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이게 옳다고 받아들였어요. 언제까지? 2008년 미국 금융위기까지.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탄탄한 제조업 일자리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죠. 다. 그리고 미국에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 버리고 러스트 벨트라는 쇠락한 공업지대가 생겼죠.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중산층을 이루은 가장 탄탄한 계층은 미국의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고 부르는 백인 노동자 계급이 미국 사회의 중산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계급이 일부만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추락을 해버려서 아주 질 낮은 서비스업에만 종사하고 미국의 제조업 공장이 없어져 버렸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부산의 범천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근처에 보면 고무공장, 사마고무, 또 무슨 동산유지 같은 그런 공장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공장으로 가는 정말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들이 줄들이 이었어요, 길에. 매번 그걸 보고 학교로 갔고 또 그걸 보고 학교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어느 공장에도 근로자들이 줄지어서 가는 모습을 한국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그 자리를 자영업자, 긴급 자금 신청 대열 등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시대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발달이 모든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할 거다라는 것은 이제는 미래가 유토피아, 낙원이 아니라 디스토피아,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90년대 초에 해외에 쭉 많이 다니면서요. 이제 한국 기업의 간판이나 혹시 보면 엄청 반가웠어요. 지나가다가 한국 차가 지나가면 야, 뿌듯했지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득세한 세상에서 한국의 최대 기업, 한 4,500조의 GDP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고작 20만 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가 또 낳고 있는 협력회사 하청업체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이 20만 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제조업이 아니라 일종의 그 회사의 화이트 칼라 직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삼성 같은 큰 회사의 사무직으로 대학 공채에 합격하면 다들 고시 붙은 것처럼 요즘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죠. 자,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월가 점령운동이라는 게 이 센트럴 파크 같은 데서 막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됐죠. 한국의 보수 진영은 사회주의자의 데모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시위는 1, 2년 가다가 이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수그러들었죠. 그런데 이 시위가 사라진 대신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남아있던 이 시위의 장불이 살아난 겁니다.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포퓰리즘 정치인인 좌파 쪽의 버니 샌더스, 우파 쪽의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 열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샌더스가 하던 유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트럼프의 유세에서도 수십만 명,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극자 극우의 대결로 지금 미국이 가는가 싶었고 샌더스는 힐러리의 기득권을 이용한 압박에 무너졌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배짱이 좋고 투쟁력이 강한 트럼프는 공화당을 장악하고 기존의 공화당 지도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면서 대선 후보가 되었고 힐러리를 극적으로 이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샌더스나 트럼프가 180도 다른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은 실제 이 둘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한 8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럽 그리고 심지어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의 핵심 3국까지 휩쓸고 있는 극자, 극우 돌풍이요. 이것도 지금 포퓰리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근원은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 점령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때 하던 사람들은 좀 중상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층으로 내려와서 이런 운동이 지금 극자, 극우 포퓰리즘 운동으로 득세를 한 겁니다. 그럼 왜 포퓰리즘이 득세했느냐? 이것은 요 근래 금융위기 이후 들어와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하층으로 전락한 미국과 유럽의 서민층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들 삶이 왜 이런지 잘 몰랐는데 월가 점령 운동과 또 트럼프하고 샌더스의 부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사회주의,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세계 차원에서의 제조업의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재료를 대주고 조립한다. 아니면 중국에서 공해와 상관없이 원료를 생산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의 패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가공한 원자재를 가지고 다시 완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이고 현대고 SK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중국으로 진출했지요. 왜 했을까요? 중국이 땅값이나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싸게 된다고 그러기를 다 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초다국적 기업이 그리고 기술 대기업, 예를 들자면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듭니까? 대만 회사가 중국 노동력 수십만을 고용해서 미국에서 디자인한 아이폰을 그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 개 만들어봤자 한 20-30불 벌고 미국은 그걸 한 개 팔 때마다 200-300불이 아니라 400-500불씩 이렇게 버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슈퍼 자본주의, 슈퍼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기업들이 국경을 없이 넘나들어요. 그래서 인력이 땅값이 싼 나라에다가 이렇게 하청을 주고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세계 차원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업이 한 나라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거대하게 정치를 지배해서 세금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를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 30년 전에는 그냥 큰 기업 중에 하나였고 1등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초인류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삼성 앞에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슈퍼 캐피탈리즘. 그래서 역대 한국의 한 20년 내에 대통령 대다수가 삼성의 영향을 받고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대 자본이 정부, 의회, 고위관료, 언론, 여론 생산 기관 등을 다 장악해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슈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왜 핵명 20일이 집회를 해도 수천 명이 핵명 20일이 온갖 주장을 하고 당을 만들어도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가? 그게 슈퍼 자본주의, 즉 대기업에 의해서 장악된 여론은 언론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죠. 노무현 정권부터 이 문가리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닷컴, IT 기업이 어려워져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자를 낮췄어요. 그래서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돈이 제조업으로 간 게 아니라 전부 부동산 투기판으로 와서 은행들이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면 대팔아서 은행 빚 갚고 나도 땡겨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계에 이르러서 꺼지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계속 좋았으면 집값이 올라갔을 건데 꺼지기 시작하니까 다 빚을 못 갚게 되고 자기의 갚을 수 있는 소득 여력을 넘어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은행에 집을 뺏겼고 은행도 그 집을 갖고 회수하려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빌려준 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되고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이 말은 프라임 다음 등급이니까 차우등쯤 될 건데 실제로는 저신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이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대출은행과 투자은행 보험사가 이 채권을 이렇게 집을 파는 대가로 채권을 발행해가 그걸 가지고 곧바로 자기는 빌려준 돈을 메꿨어요. 근데 이걸 집을 팔아서 집담보채권 ABS나 MBS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드증권, 차할부증권하고 섞어가지고 온갖 복잡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을 보고 네 이거 뭔 상품인지 설명해봐라니까 그 대학 교수가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걸 팔아대다가 결국은 집값이 무너지니까 이 금융상품이 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도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것이 대형 금융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당시 사고친 투자은행이나 보험회사를 국민 세금으로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1조 달러 돈을 풀었어요. 1조 달러요. 그랬는데도 깜빵에 책임지고 간 상층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1조 달러의 사고면 한국 돈으로 1100조 원의 사고를 냈는데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고 깜빵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과 투자은행 사이에는 해전문이 있어가 미국의 주요한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장 하다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경제위원장, 또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이런 걸 하면서 서로가 다 얽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한 통속인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냥 주인 없는 정부 돈 풀어가지고 빚을 다 메꾸기로 작정하고 사고 낸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씩을 벌어갔죠. 사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미국이 이랬던 게 아니라 미국에도 대공황 때 이후에 투자은행과 일반은행 그리고 정부하고의 관계가 엄격히 벽이 있었는데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월가에 붙어먹었지요. 이 클린턴 힐러리 부부가 월가에 연설 한번 해주고 3, 4씩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가까우니까 대통령 마치고 이 사람들이 빚만 몇십억이었는데 순식간에 돈이 재산이 몇백억 됐죠. 그래서 대공황 때 이래 서로 붙어 먹지 말라고 글래스 스틱을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업이 대통령을 조정해서 그 법안을 없애버리고 물론 의회도 조정했겠죠. 그러면서 기업이 은행이 도둑질 해먹기 쉽도록 만들어버리는 정치인 머리 위에서 가지고 노는 슈퍼 캐피탈리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각국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제조업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제조업을 다 그 한 도시에 대표적인 공장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자동차 대표적 도시 디트로이트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를 보면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들이 다 떠나버리면서 그 도시가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소비 투자 감소,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은 본국의 저성장이 그냥 실업 만연과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시대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